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가 원인이라고 연금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은 논할 때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북미 두 정상이 비핵화 등 주요 의제들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동선언문, 이른바 하노이 선언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MWC 특집 오늘은 다양한 주제들을 준비됐습니다. 화제가 됐던 제품들은 무엇이 있었고 중국 업체들의 움직임 등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수익률이 일단 잠정적이긴 합니다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수익률이 얼마였습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0.9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주식자산의 경우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16.77%, 해외 주식은 마이너스 6.19%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채권의 경우 국내 채권은 4.85%, 해외 채권은 4.21%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또 대체 투자는 11.80%를 기록하면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주식 투자 부분에 대한 손실이 크던데 어떤 이유인가요? 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약 35%를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통화 긴축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세가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금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외 채권의 경우 국내의 금리 하락으로 인해 채권 평가 이익이 증가했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면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장기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해외 투자와 대체 투자 확대와 같은 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인상이든 인하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기 어려운 때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엄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금리 동결 이유 어떻게 봅니까? 네,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국내 경기 둔화 우려와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진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의 주요 근거였던 금융 불균형 문제도 정부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현안에서 비켜났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 있는데 이주열 총재는 어떤 입장을 보이던가요? 네, 기준금리 인하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현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론이 나오는 것은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트는 데 있어선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현재로선 연 1.75% 유지가 중론입니다. 다만 변수는 많습니다. 미 연준이 대표적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기에 끝낸다면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반대로 금리를 더 올린다면 한은에는 압박 요인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실물 경제, 브렉시트 등도 한은의 고려 요인입니다. 이주열 총재도 금리 인하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피해액이 사상 최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17년 피해액인 2,431억 원보다 80% 이상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피해액은 하루 평균 12억 2천만 원으로 1인당 910만 원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8,743명으로 나타나 매일 134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을 빙자해 돈을 뺏는 대출 빙자형 범죄가 급증한 탓인데요. 대출 빙자형 범죄 피해액은 3,093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SNS나 문자 메시지로 지인을 가장해 돈을 빼앗는 사칭형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려 피해액은 1,34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네, 금융감독원은 주요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임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금감원은 우선 각 금융회사에 자체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계획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또 계좌 개설 때에는 거래 목적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석현입니다. 35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의 김기문 JST나 회장이 오늘 선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예, 다시 선출된 거라면서요? 예, 26대 중기중앙회장으로 김기문 JST나 회장이 뽑혔습니다. 선거인단 541명이 참여한 1차 투표는 후보 5명 중 3명이 득표율 20%를 넘길 정도로 경쟁이 팽팽했는데요. 첫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없자 결선 투표가 이어졌고 이 투표에서 김 회장이 296표, 55.5%를 얻어 새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짊어져야 할 엄중한 상황들이 있는 만큼 화합으로 뭉쳐 나아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2번이나 앞서서 중개장직을 맡았었다고요? 김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3대, 24대 중소기업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 회장 임기가 4년이니 이번 26대까지 합하면 총 12년을 중기중앙회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는데요. 선거 기간 동안 김 회장의 비서실장이 기자에게 돈과 시기를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자신이 모르는 일이고 수사 결과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도널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확대 정상회담 직후 합의 없이 각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40분쯤,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40분쯤 북미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백악관은 양 정상이 비핵화와 경제적 문제 진전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어떤 합의에도 다다르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향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친교 만찬과 오늘 오전 단독 회담 그리고 확대 회담까지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 같던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업무 오찬이 계속 지연되면서 이상 기류를 보였습니다. 결국 오찬은 취소됐고 서명식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양 정상은 예정보다 1시간가량 더 확대 회담을 진행하다가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각자 차량을 타고 회담장을 떠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죠? 네, 당초 우리 시간 오후 6시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2시간 앞당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않고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북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했다며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 영변 핵시설의 해체보다 더 많은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정대로 오후 8시 비행기를 이용해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초 다음 달 2일까지 이틀 더 베트남에 머무를 예정이었는데 일정에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훈 기자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예. 오늘 회담은 결렬됐는데 대화는 이어진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기자회견이 끝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됐고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비핵화 과정에 미국이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생각하는 비전이 아직은 다르지만 1년 전보다는 확실히 견해차가 좁혀졌다고 말했고 앞으로 더욱 좁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해체 외에도 미국 측에 추가적인 비핵화 관련 요구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의 해체와 이에 대한 상호 조치가 논의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문제도 있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까지 해결돼야 대북 제재 완화 논의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연 설명에 나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 회담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까지 대화가 나아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미국은 제재 완화를 할 수 없다며 북한에게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이죠. 3.1절과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금융권이 애국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100주년의 의미도 되새기는 것이고 또 사회 공헌을 통해서 이미지 개선도 꾀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100년 전 유관순 등 7명의 독립투사들이 옥중에서 독립을 염원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후손에 의해 가사만 전해지다 이번에 KB국민은행이 음악을 입혀 재창작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 영상의 공유와 좋아요 건수마다 3,100원을 기부금으로 조성해 3.1 독립선언 광장을 만드는 데 최대 1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KB 하나은행은 최고 연 2.2%를 주는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출시해 가입 계좌당 1,000원씩 독립운동 후손을 후원하는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자사 SNS에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달며 추첨을 해서 상해 임시정부 답방 기회를 제공합니다.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데 올해 100주년을 맞아서 저희 농협은행은 100% 민족 자본으로 이루어져서 저희 수익이 해외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은행들이 앞다퉈 애국 마케팅에 나서는 건 국가적 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주년 행사에 총력을 쏟는 정부를 의식한 눈치 보기식 마케팅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이제 100주년이라고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게 발맞춰주는 측면도 있지. 정부에서 신경 쓰는 이런 은행에서 가급적이면 눈밖에 안 날라고. 동시에 이런 애국 마케팅에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함으로써 젊은 세대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한국GM과 벤츠가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동차 20만여만 대에 대해서 리콜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GM 등 9개 브랜드의 21개 차종 20만 7천여 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들은 운전석이나 조수석의 에어백 결함, 트렁크 도어 등의 결함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매매가는 마이너스 0.09%, 전세값은 마이너스 0.1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요즘 일각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주열 총재는 이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내용들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연세대 김정식 교수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금리 동결은 굉장히 좀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그렇습니다. 금리를 높이는 것이 이제 부동산 가격 때문인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은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해 내내 금리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냐. 일단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그런
배경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물가 상승률도 올해 2%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은 1.4%로 보고 있고요. 또 성장률도 지금 2.6% 내지 2.7%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침체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또 자본 유출 우려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그런 배경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은 지금 일단 연준은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하고요. 또 양적 긴축,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 돈을 흡수하는 이제 조치도 이제 조만간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하던데 우리 경기가 좀 여전히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금리를 뭐 내릴 수도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는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렸고요. 미국이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크게 높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높이더라도 한 차례 정도 높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경제를 보면은 지금 대중국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경기 경착륙도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높이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가 만약 그 경착륙 우려가 있다면은 하반기나 연말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정식 연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앞서 저희 취재 기자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들으셨을 거고 또 이제 이런저런 뉴스를 통해서 오늘 합의가 안 됐구나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왜 합의가 안 됐고 일정이 여러 가지로 좀 예상과 달리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왜 그랬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그럼 앞으로 이제 북미 간의 이 협상이라는 게 이제 진짜 끝난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광규 매봉 통일연구소장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다음에 제 왼쪽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일단은 원인부터 바로 좀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예. 오늘 결렬 이유를 소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사실 뭐 예상 뜻밖의 결렬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온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비핵화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특히 이제 경제 제재, 대북 경제 제재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어떤 인식 차가 결국 회담 결렬의 원인이 아닌가. 우선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또 뭐 북한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 또 어떤 이유를 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의 얘기를 보게 되면은 북한은 연배한 핵시설 폐기 정도로 그냥 비핵화 정도로 이제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비핵화는 아마 구두상으로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제안한 것도 일단 보여주고요. 예. 반면에 지금 이제 북한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 전면적 완화. 글쎄요, 전면 완화 얘기가 전면 나오네요. 완화라고 하면 거의 뭐 사실상 해제에 가까울 정도의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봐서 이거는 아니다. 그거 뭐 결국 그 영변 핵시설 그거 하나 폐기하는 걸 해가지고 전면적 제재 완화라는 것은 이건 미국이 요구하는 기대치하고 너무 낮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회담장을 좀 박차고 나온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또 북한이 또 어떻게 얘기할지 또 그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나오면. 예. 근데 보통 북한은 잘 그런 걸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러지를 않아서 나중에 이제 뭐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북한 중앙TV 얘기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최 교수님. 네. 북한 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라고 그랬고요. 네. 미국 측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영변 플러스 알파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얘기는 영변 핵시설 외에 대규모 핵시설이 또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그것도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런 부분들이 나는 걸렸다고 생각한다. 이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회담이요. 순서를 쭉 보셔야 되는데 김영철이 1월 달에 친서를 전달한 게 있죠. 그랬죠. 예, 그다음에 이제 스톡홀름 실무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 이제 비건과 김영철의 그런 특별 대표들의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김영철 방미 시의 친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게 한두 개씩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제재는 풀어달라가 1번이었답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번 의제에 올랐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하려면요. 미국 내 국내법 16개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지금 쉽지 상황에서. 않죠. 그리고 예. 대북제재법 2016년도에 만든 거에 의하면 옛날에는 대통령이 내가 보장하니까 이 제재를 풀어줘도 돼. 근데 16년 재개정이 된 대북제재법에 의하면 예. 그게 안 돼요. 6가지 조건을 맞추지 않는 한 의회에서 비토권을 갖고 있습니다. 6가지는 뭐냐면 돈 세탁을 안 한다. 뭐 그다음에 이런 이 전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선 뭐 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요번에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첫 번째 얘기한 2017년 취임한다면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많이 했지 않냐? 여기도 뭐 풍계리도 했고 유해도 보내줬는데 이제는 좀 줄 걸 주셔야 되지 않겠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실무자들 잘못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면에서요?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는 실무자 협상에서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그렇죠. 보죠.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5일 날 비건하고 김혁철이가 30분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의견이 진짜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아, 요번에 이거 안 된다. 아니다. 문구가 다 돼 있다. 네. 그게 아주 극렬하게 갈렸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다르게 그러게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최 교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잘 해주신 부분인데요. 그동안의 협상 상황들 그렇고 또 오늘 아침까지만 상황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낙관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얼굴도 좋았고 예. 표정들도 좋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상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을 죄송합니다. 질문에 답을 하길 정도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 단독 회담과 이제 그 확대 회담에 들어가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그게 처음부터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 실무협상에서 그렇죠.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과연 북한이 얼마만큼 비핵화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그대 반대 국부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걸 둘러싸고 그동안 그래도 수차례 실무회담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그 단독 회담을 하고 나왔을 때는 그렇게 표정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 그냥 원론적인 얘기 들어가다가 확대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게 뭐 여기서 이제 원인이 결렬된 건데 그렇다면 좀 너무 아이러니하죠.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까지 지금 미북 사이 합의도 안 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사실은 그 상황, 그 확대회담 상황이나 단독회담 상황에 관한 정보가 좀 들어와야지 전체적인 이 결렬의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 가지고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그동안 그건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당연히 얘기되어지고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들 일단 그 결과 합의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결렬이 됐다는 부분들은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그 좀 이해가 안 가는 결렬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정상회담을 지켜봐왔던 상식이죠. 근데 저는 작년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작년에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하기 전에 사실은 한번 회담이 회담이 예정대로 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한번 갔다가 그렇죠. 편지가 갔죠. 그랬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협상이 이제 예정대로 그 회담이 열린 그런 상황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는 실무 협상에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컸다면은 아예 2차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컸었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비건 특별대표하고 김혁철 특별대표 사이에
이제 합의된 게가 12개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12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근데 이제 이 정상들 회의가 그렇게 12개 갖고 한 게 아니고 한두 개 한다면 거기다 더하기거든요. 근데 이번 협상 이제 들리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하노이 현지에서 들리는 얘기는 12개를 요번엔 이거 안 해. 마이너스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의제 2개만 딱 남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하고 그렇죠. 제재 해제 딱 2개만 남았다. 보상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 상응 조치를요. 2개만 나와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게 정상 간의 실무회담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밑에서 얼추 다 해놓고 이제 그렇죠.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가 사인만 아니라 다시 정상들이 다시 합의를 한 거다. 그러니까 1차 회담 때는 최선희 외무부상하고 우리 미국 측에서는 뭐 하냐면 성킴이 나왔거든요. 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 사실 1차 회담에는 뭐 속빈 강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했지만 요번에는 1월 달 김영철 방미부터 해서 쭉 나왔는데 12개 의제를 뭐 한두 개를 놓고 거기다 붙여서 나갔어야 되는 그러니까 비핵화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결론을 내리고 붙여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사실 비건이 미국에서도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게 너무 내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예. 아예 비핵화를 협상의 의제로 갖고 간 사람으로 지금 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협상의 의제가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CVD나 이런 걸 감안하면 네, 이제 그런 것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현재 실무진들의 그런 어떤 이 탑다운 방식에 맡겼던 사실 비건은 좀 더 나가고 싶더라도 김혁철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필요했는데 거기는 못 받아냈을 것인 게 이게 아마 결렬의 아주 큰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짜 사실은 아까 우리 남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측에서의 반응 이제 뭐 당장 뭐 내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오늘 밤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베트남 일정을 갈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종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일단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에서 몇 가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가 이게 이제 비핵화 추가 조치, 소위 말하는 영변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변 외에 우라늄 농축시설 같은 대규모 핵시설이 또 있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다. 그 얘기를 협상 자리에서 했더니 북측이 놀라더라.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결국은 영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이 미국을 좀 기만했다라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일부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상했을 때도 영변 핵시설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거 폐기하는 것 자체가 비핵화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정은이 말로만 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고 구두상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이제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너무 차이가 났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제2의 핵시설 같은 부분은 그건 아마 모르겠어요. 일부 보도에 나왔던 그것하고 또 다른 비밀 그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일단 미국도 상당히 어떤 정보를 갖고 제2의 핵시설물이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북측이 좀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라고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북한에서 너무 좀 안이하게 준비해오지 않았는가. 지금 봐가지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미국에서 먼저 요청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북한이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너무 지금 영변 핵시설 하나만 가지고 뭔가 좀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부분에서 큰 지금 전략상 착오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협의 결렬 이유에 대해서는 이 한 질문만 더 드리고 이제는 그 이유 얘기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은 미국 국내에서는 북미 협상 별로 관심 없다면서요. 지금 그 코원 변호사의 그 의회 청문회 내용이 더 아주 핫 이슈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이 이 협상에서 이렇게 좀 더 강경한, 그러니까 좀 더 예상했던 것보다, 북측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요구사항을 만들어내게 된 그런 어떤 배경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기자회견 때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토해냈죠.
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뭐 그 이럴 수가 있냐 얘기하더라고요. 뭐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 하원의 국방위원회하고 외교위원회에서 2차 이 회담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보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1차에 대한 회담의 보고는 전혀 의외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뭐 미국의 어떤 뭐 내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일주일 내에 청문회를 나가야 돼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온 같은 그런 사건이 퍼졌는데 이것까지 성과가 없다. 이런 그 국내적인 사정은 분명히 가만히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예, 이제 앞으로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측면에서 볼 텐데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북미 간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남북 경협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또 좀 확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후에 우리 최 교수님한테 여쭤보기로 하고요. 먼저 남소장님한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거는 이제 향후에 대한 포석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회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정말 완전히 시계제로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간 부분이고 일단 저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게 또 모릅니다. 누가 자리를 먼저 박찼는지 두 정상이 동시에 서로 안 맞아가서 나왔는지는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북한이 미국이 요구할 정도의 만족할 만한 비핵화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면은 이건 당분간은 뭐 다시 만남의 약속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일단은 지금 발생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아무리 뭐 분위기가 좋고 다음에 또 만나기를 약속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얘기만 듣고 보게 되면 이제 공은 북한에게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안이하게 좀 나온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영변 핵시설 하나만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만족시킬 수가 없죠. 나중에 또 뭐 북측에서 뭐 이상한 또 소식들이 들려오는 건 아니겠지. 글쎄요.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이 경협 문제에 대한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부터 계속 북한이 경제에 대해서 포텐셜, 즉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트위터나 뭐 구두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요. 오늘은 또 그 기자회견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지가 있고 북한은 여전히 또 잠재력 이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협상 전략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제재와 관련돼서 줄 수도 있었던 게 있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근데 DC에서 제가 2월 초에 DC에서 좀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측근들하고도 좀 만났는데요. 그 DC라는 건 워싱턴 DC. 거죠? 예, 현재 가서 트럼프 측근들 얘기는 제재 완화에 유엔의 어떤 결의가 없는 한 자기네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니네 뭐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올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뭐 그 정도를 풀어주는 것이 제재의 신호탄으로 하지 사실 풀어줄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는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줄 수 있는 게 저쪽에서 상응하는 그런 비핵화가 그러니까 닭이 멀거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기싸움이 굉장히 했는데 요번에는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든 결렬을 내는 게 승부사인 트럼프는 이거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등등의 어떤 그 기대감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상당 부분 좀 내려놔야 되겠군요. 사실 2월 초에 무슨 얘기까지 하면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캐시가 안 가도록 하면서 두 개를 열다는 것까지 사실 미국 측에서는 검토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유엔 제재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뭐냐면 남북의 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굉장히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이 남북 경협은 예외 조치로 한다고 한 줄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이제 막힌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 기대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무슨 얘기 나왔냐면 지금부터는 대선 레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뭐 내년도에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만날 시간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컸죠. 근데 이런 그러니까 결렬이 이번에 뭔가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래서 현재로는 아마 재선이 돼서야 뭐 큰 이 만남이 있지 그 전에는 실무 간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리라 보여집니다. 예. 네. 정상회담은 3차 정상회담은 당분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 세계 뜨거운 관심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MWC 2019가 이제 오늘 폐막이 됩니다. 아마 지금 이제 마지막 날 일정이 현지 시각으로 이제 시작이 됐을 거다라고 이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는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MWC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제품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폴더블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폴더블폰의 시장성까지 한번 두루 짚어봤습니다. 삼성과 화웨이 부스가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액정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폰 때문입니다. This display from the ground up and launched a whole new smartphone category. 세계 스마트폰 2위 화웨이는 폴더블폰 메이트 X를 내놓는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The small 4.6 inch is too small to use today. The most popular the smartphone screen size is over 6 inch.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0.1% 증가에 그치며 성장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정체된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국내의 업체들이 앞다퉈 폴더블폰을 선보인 겁니다. 관건은 가격입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높은 가격으로 단시간 내 대중의 소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펼 때 디스플레이에 변형은 없는지 기술력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폴더블폰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경우 이번 MWC는 폴더블폰 시대를 연 시점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 지난 1월에 미국에서는 CES가 열렸었죠. 근데 이 CES와 달리 이번 MWC에는 중국 업체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기자들도 현지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은 권세욱 기자가 이 중국 업체들이 어떤 기술들을 내놓았고 이들의 제품들은 또 어떤 것들이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MWC에서 중국 화웨이는 폴더블폰 메이트 X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갤럭시 폴드를 공개하자 기술력을 강조하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샤오미도 AI 트리플 카메라가 최초로 적용된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We want to improve our user experience. So triple camera, they can shoot 48 megapixel pictures even in low light conditions.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GTE는 피아노 치는 5G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It reads the music notes by the program. So the program do the translation. So translate the normal music notes into the codes the robots can understand. 중국 업체들의 기술을 본 아랍에미리트는 결국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 이어 중동의 우방국마저 돌아서면서 미국의 반화웨이 동맹은 점차 힘을 잃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될 것이고요. 스마트폰과 5G 등의 기술 분야에서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우리와 세계 시장을 다투는 막강한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이번 MWC가 예전보다 좀 더 재밌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아마도 이 5G 기술이라는 게 기존 산업의 접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산업과의 접목 얘기를 해봤죠. 오늘은 저희가 이 5G 기술과 게임 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MWC KT 부스에서 한 사람이 공을 던지는 동작을 하자
다른 사람이 배트를 휘두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5G로 연결된 가상세계 VR 스포츠에서 홈런을 때렸습니다. 5G 상용화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5G를 이용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게임들이 MWC에 많이 전시됐습니다. 해외 업체인 T-모바일, 노키아, 델 등도 5G VR 게임들을 전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5G만 연결돼 있으면 고사양 PC나 게임기가 아니라도 최신 게임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화웨이가 선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5G에서 클라우드 게임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게임은 5G 상용화 초기 통신사들이 가입자를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LTE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람들한테 보다 빠른 거 가지고 어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반 소비자들이 5G를 가지고 접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VR, AR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SKT는 넥슨의 인기 게임 카트라이더 등을 5G VR 게임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고 LG U+는 게임 스트리밍 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곧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게임 콘텐츠가 선보이면서 5G 상용화 안착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예, 지금 김현우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이 5G 기술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AR, VR 이런 기존에 있는 기술들이랑 좀 접목이 돼서 게임 산업에 여러 가지로 좀 진전, 발전, 진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이 5G 기술은 사실 전혀 다른 업종들 간의 이른바 이종 융합에 더욱 불을 붙일 것으로 기대가 또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 랩스는 이번 MWC에서 인텔과 손잡고 5G, 컴퓨팅, 센서 등을 이용해 서비스 로봇을 설계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의 클라우드는 두뇌 역할을 하게 됩니다. KT는 로봇과 클라우드를 5G 통신망으로 연결해 서비스 로봇이 실시간, 초저지연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포털, 컴퓨터, 통신업체가 손을 잡은 겁니다. 네이버랩스 석상욱 대표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이 참여해 5G 기반 서비스 로봇 시장에 한 획을 긋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K텔레콤도 글로벌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업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동통신업체들이 5G 저변 확대를 위해 게임 산업에 사활을 거는 추세가 반영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5G 시대를 맞아 이종업종 간의 융합과 결합, 협업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4차선 도로가 20차선 이상으로 넓어진 것과 같은 5G 시대가 오면 그 도로를 달릴 차량과 사람, 주유소, 휴게소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통신회사가 예를 들면 컨텐츠 또는 플랫폼 등등 해가지고 모든 어떤 다양한 산업의 탑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강자들의 연합 또는 융합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제휴 또는 결합의 패턴들이 최근에 급속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빠르게 움직이는 5G 시대. 이종업종 간 긴밀한 협업은 선택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현입니다. 예,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연세대 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5G 기술이 일단 이제 우리는 다음 달부터 상용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시작인 건데 이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국내에서는 지난 12월에 전파가 송출됐고요. 지금 기업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올해 중반기부터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지금 5G가 필요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회자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그렇죠. 도로 위에서 무리 없이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이론적으로 한 20배에서 100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5G,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하면 4G보다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 왜 그러냐면 5G에서 사용하는 전파는 직진성이 강합니다. 빨리 가고 근데 멀리를 가지 못하죠. 장애물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G 환경에서는 보다 많은 기지국 설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돈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4세대 이동통신을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5세대 이동통신은 보다 직선에 가까운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에 가까이 하려면 터널도 해야 되고 다리도 그렇죠. 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가 필요한 그러네요. 것이고요. 또 하나 기술적인 것이 우리가 도로 보면은 사행선과 하행선이 있는데 예. 구분이 되어져 있죠. 예. 4세대 이동통신은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길이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5세대 이동통신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행선을 가다 하행선 보면 밀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 저걸 좀 나누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그거 도로를 말 활용할 수 되네요. 있을 텐데. 네. 그러한 기술적인 접근을 한 것이 5세대 이동통신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요국에서는 내년이죠. 2020년부터 이제 전국망 서비스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주요국에서의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이번에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이기 때문에 5세대 이동통신에 더 우리가 주목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기술을 보자면 뭐 국내에서는 지금 먼저 상용화를 해서 그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지만 아직도 5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장을 먼저 열어가면서 시장을 선점한다는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주요국이 내년에 5세대 이동통신을 상용화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시행착오하는 걸 보일 수 테스트 베드 있겠군요. 역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글쎄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 하셔서 그런데 내년에 말씀하신 주요국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이런데 그걸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국제 표준 우리가 그런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제 표준을 좀 우리의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먼저 시장을 만들어 나가서 투자를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업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도대체 5G가 나한테 어떤 효익을 줄까? 지금 4G를 써도 충분히 빠르게 그렇죠. 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사나 관련 업체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근데 맞물린 것이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을 멈추고 정책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폴더블 폰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5세대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서 폴더블 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에게 피부를 실감할 수 있는 좀 혁신적인 서비스를 그러니까 제공하고자 눈에 하는 그것이 맞물리면서 이번에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러니까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실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 또 하나는 정체되어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 이번에 폴더블 폰에 주목을 받게 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CES가 열리기 전에요. 중국의 한 벤처 업체가 서둘러서 폴더블 폰을 시장에 내어놓습니다. 거의 무기든데요. 허접하죠. 굉장히 허접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아니라 요 전에 삼성 개발자 회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는데 며칠 전에 이제 삼성에서 폴더블 폰을 보여줬죠. 공개를 했는데 뭐 로율이 만든 그 벤처 업체, 중국 벤처 업체가 만든 제품과는 비교하기 힘든 맞습니다. 그런 어떤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자 이제 이번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또 하웨이가 폴더블 폰을 또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하면서 시장에서 많은 이제 예측들을 내놓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삼성폰이 훨씬 우위에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가격에서는 삼성 지금 제품은 시장에 출시됐을 때 한 200만 원 중반? 그런데 하위폰 같은 경우는 200만 원 후반대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소비자의 선택은 삼성 폴더블 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왜 내가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면서 폴더블 폰을 굳이 사야 되느냐. 우리의 장점은 있습니다. 화면을 펼쳐서 보면 화면이 켜지기 때문에 몇 개의 창을 열어놓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내가 굳이 스마트폰 가지고 그 작업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 그래서 뭔가 또 폴더블 폰이 사용자들에게 그 가격 대비해서 어떤 충분한 효익을 주지 못할 때는 그냥 기술적인 진보만 보여주는 하나의 쇼로 그치고 시장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중국 얘기를 좀 여러 군데 하셔서 CES 때는 뭐 미중 무역 갈등 여파 때문인지 어쨌든 좀 시원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뭐 대거들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 5G 기술과 관련해서 중국의 기술력이 이제 우리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화웨이 동맹을 깨기 위해서 이번에 화웨이가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했고요. 그 기술력을 본 많은 투자국들이 화웨이를 배제하고 5세대 이동통신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를 실감한 그런 이번에 박람회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나름대로 충분히 소개 목적을 달성한 거네요. 이전에는 가격이었지만 지금 기술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도 5G 관련 뭐 기술 또는 장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시연을 했을 텐데
세계 시장 점유율은 파이가 훨씬 높다고는 합니다만은 삼성전자가 기술만큼은 가격 경쟁력은 둘째치고 기술만큼은 파이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4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 이제 집중을 했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점유율이 미진했습니다만은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은 좀 앞서 있었는데 5세대 이동통신에서 통신 장비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기술력에 있어서도 화웨이가 삼성보다 못하다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다. 예, 혹은 더 낫다. 화웨이가 낫다. 예, 거기다가 화웨이가 통신 장비 가지고 있죠. 지금 스마트폰도 추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 텐센트 같은 기업과 함께, 그러니까 5세대 이동통신상에서 폴더블 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확보에 그렇죠. 오히려 국내 기업보다는 더 적극적이고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국내 매물로 나오는 그 넥슨 같은 경우에도 텐센트가 가장 유력한 하나의 인수자로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통신기기부터 컨텐츠까지 이것이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 5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한국 업체, 중국 업체와 경쟁할 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삼성이 좀 이번에 그 작년 말부터 이제 반도체가 뭐 일단 약간 그 판매도 좀 그렇고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자꾸 나오는 게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다른 건 뭐가 있느냐. 포트폴리오가 너무 반도체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 때문에 5G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교수님 말씀대로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뭐 해볼 만한 건데 이 중국이 갖고 있는 화웨이가 갖고 있는 이런 주변 인프라가 훨씬 더 좋군요. 예, 알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일 연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